아바나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쫓는 오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한 참사가 마지막으로 공화국 국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 외무성에서 20년간 몸담아온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평생을 바쳐온 조국을 등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철수의 책상 위에는 평양으로 보낼 마지막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쿠바 정부와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였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20년간 써내려간 수많은 보고서들, 충성 맹세문들, 자아비판서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바나 시내의 풍경은 평양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긴 했지만 쿠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서 볼 수 없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더 크고 말소리도 더 자유로웠죠. 이곳에서 3년을 보내며 김철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갔습니다. 김철수는 북한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는 한국처럼 엘리트나 상류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오직 직업뿐이었죠. 외교관, 무역일꾼, 당 간부. 그 중에서도 외교관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외무성 전체 인원은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실제로 해외에 파견되는 외교관은 400명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출신 성분 문제나 너무 높은 간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외 파견이 제한되었죠. 김철수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중간급 당 간부였고 할아버지가 항일투쟁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성분이 깨끗했거든요. 여기에 김일성 대학 외국어문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덕분에 외무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외무성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김철수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들은 대부분 공장이나 농장으로 배치받았는데 자신만 외무성이라는 꽃길을 걷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철수가 조국의 얼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첫 해외 파견은 아프리카의 한 소국이었습니다.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김철수의 주머니에는 15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 급여만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의약품과 담배 밀수, 현지 자원 중개업,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들이었지만 모든 외교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무역일꾼들과는 달랐습니다. 무역일꾼들은 벌어들인 돈을 과시하기 좋아했지만 외교관들은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면 언제 숙청당할지 몰랐거든요. 김철수는 평양에서도 소박한 아파트에 살았고 비싼 옷이나 시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모아둔 달러는 점점 늘어갔죠. 두 번째 파견지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이곳에서도 3년간 근무하며 25만 달러를 추가로 벌었습니다. 이제 총 40만 달러가 되었죠. 북한에서 40만 달러면 정말 평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 바로 쿠바로의 파견을 꿈꿨죠. 쿠바는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로또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도 통제가 느슨해서 잘만 하면 한 번 파견으로 100만 달러까지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김철수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마침내 쿠바 파견을 따냈습니다. 2021년 봄, 김철수는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쿠바로 떠났습니다. 아내 순이와 두 딸 영희, 철이. 3년 후에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했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아바나에 도착한 김철수는 곧바로 일에 매진했습니다. 공식 업무는 주로 쿠바 정부와의 외교 관계 유지, 경제협력 방안 모색, 재외동포 관리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입원은 따로 있었죠. 첫 번째는 의약품 거래였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전통 한약재와 일부 의약품을 쿠바와 중남미 지역으로 수출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중간 마진을 상당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공식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죠. 두 번째는 담배 사업이었습니다. 북한산 담배는 의외로 중남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독특한 맛 때문이었죠.
김철수는 현지 유통업체들과 은밀한 계약을 맺고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브로커였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고 싶어하는 중남미 기업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죠. 물론 정말 중요한 기밀은 아니었지만 상대방들은 모르니까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년간 벌어들인 돈은 총 50만 달러였습니다. 이전에 모아둔 40만 달러와 합쳐서 90만 달러가 되었죠. 100만 달러까지 이제 10만 달러만 더 벌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쿠바에서 마지막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은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쿠바 대표단 접견을 위해 수행원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김철수에게는 그리운 곳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 밤, 김철수는 동료 외교관들과 함께 시내의 한 고급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 식당은 외교관과 무역 일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했죠. 북한에는 룸살롱이나 카지노 같은 시설은 없었지만 이런 식당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식당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북한식 음식점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층은 일반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하에는 특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죠. 넓은 홀에는 소파들이 둘러싸인 테이블들이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곱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철수는 동료들과 함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곧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술을 따르고 안주를 권하며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메뉴는 대체로 단조로웠습니다. 평양냉면, 불고기, 숭어국.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었죠. 분위기와 서비스였습니다. 김철수는 고급 양주를 마시며 동료들과 해외 근무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모험담, 동남아에서의 사업 성공담, 그리고 쿠바에서의 최신 소식들. 철수 동지, 쿠바가 정말 좋은 곳이라면서요? 한 동료가 부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럼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일하기가 편해요. 김철수는 진짜 속마음은 숨기고 적당히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여성들은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춤을 춰주기도 했습니다. 김철수는 미경과 함께 작은 노래방 부스로 옮겨가서 듀엣을 불렀죠. 조선의 마음이라는 가요였는데 가사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철수는 고급 이발소를 방문했습니다. 달러 전용 이발소로 평양의 상류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는 단순히 이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과 안마, 사우나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발사리 동지는 60대의 베테랑으로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상류층 자제들의 사생활을 꿰고 있는 정보통이기도 했죠. 요즘 김 참사님 따님들이 대학 준비로 바쁘시다면서요? 리 동지가 김철수의 머리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예, 큰딸은 의대를, 작은딸은 외국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좋겠습니다. 의사나 외교관이 되면 평생 걱정 없죠. 리 동지의 말을 들으며 김철수는 씁쓸했습니다. 정말 평생 걱정이 없을까요? 자신만 해도 외교관이 되었지만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데. 이발소에서 나오는 길에 김철수는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과거 함께 아프리카에서 근무했던 박 참사였는데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가 이제야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박 동지,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박 참사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조사를 받느라. 조사요? 별것 아니에요. 해외 근무 중에 좀 주의가 부족했다고 해서. 지금은 다 해결됐어요. 하지만 박 참사의 표정에서 김철수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 때문에 의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 순간 김철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철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은 김정은을 가까이서 본 그날이었습니다.
쿠바 대표단 접견을 위해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였죠. 외무성 부국장급 인사들과 함께 수행원으로 참석했던 그 자리에서 김철수는 절대 권력자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쿠바 경제대표단과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철수는 수행원 중 한 명으로 회의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죠. 김정은이 입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김철수도 함께 박수를 치며 김정은을 바라봤는데 실제로 본 그의 모습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김정은은 겉보기에는 인상이 좋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쿠바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며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죠. 쿠바와 우리나라는 혈맹 관계입니다.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고 쿠바 대표단장이 스페인어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베테랑 통역관이 동시통역을 시작했죠.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리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외무성에서 일해온 최고급 통역관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리 통역관이 통역을 시작한 지 불과 5분도 안 되어 김정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더니 갑자기 회담을 중단시켰죠. 통역이 이상하다. 바꿔라. 김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리 통역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그놈이 뭐라는 거야?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꿔. 김정은이 리 통역관을 그놈이라 부르며 즉시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김철수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마도 별다른 실수도 하지 않았을 텐데 김정은의 한마디에 한순간에 밀려나는 모습을. 다른 통역관이 급히 투입되었고 회담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리 통역관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죠. 김철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가봤는데 리 통역관이 춥고 어두운 대기실에서 벌벌 떨며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리 동지, 괜찮으세요? 아, 김 참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실수를 했나 봅니다. 하지만 리 통역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김철수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 통역관이 즉시 지방으로 좌천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평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30년간의 충성과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리 통역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고 유능해도 김정은의 작은 심기불편함에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김철수는 김정은 주변의 핵심 측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최선희, 김성남, 김여정. 이들도 매일 같은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권력 가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작은 실수에도 숙청될 수 있는 공포 속의 생활이었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리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 그날 밤 김철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쿠바로 돌아온 김철수는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리 통역관이 떨며 앉아있던 모습, 김정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놈이라는 말.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4년 가을, 김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사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 언젠가는 나도 리 동지처럼 될 수 있어. 하지만 탈북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반역을 의미했고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뿐만 아니라 평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밤마다 서재에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책장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록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보였죠. 어느 날 밤 김철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어봤습니다. 20년 전 외무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썼던 일기였죠. 오늘 드디어 외무성 첫 출근을 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조국의 얼굴이 되어 세계 각국에 우리의 위대함을 알리겠다. 수령님께 충성하며 살겠다. 20년 전의 김철수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추호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해외 경험을 통해 바깥 세상을 봤고 김정은의 진짜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김철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90만 달러를 생각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죠. 우리 통역관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는 운명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었죠. 물론 북한 매체에서는 이를 남조선 괴뢰들의 악랄한 유인 공작이라고 비난했지만 김철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멕시코시티. 거기에 남한 대사관이 있다. 김철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쿠바에서 멕시코까지의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비행기로 5시간 거리였죠. 공식적으로는 무역 업무차 출장을 간다고 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아내 순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 딸은? 설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않겠죠? 김철수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정착한 다른 탈북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쿠바에서는 가능했죠. 다행히 가족들이 모두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고생은 했겠지만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밤 김철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바나의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멕시코시티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일은 10월 15일, 공식적으로는 멕시코 정부와의 무역 협의를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예약을 완료한 순간 김철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7시 김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사관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죠. 가방 안에는 여권과 항공권, 그리고 소액의 현금만 들어 있었습니다. 90만 달러는 쿠바의 은행 계좌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큰 돈을 들고 다니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김 참사님, 멕시코 출장 잘 다녀오세요.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예,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김철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김철수는 마지막으로 평양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 순이가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모습, 큰딸 영희가 의대 입시 공부를 하며 밤늦게까지 책을 보던 모습, 작은딸 철이가 아빠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묻던 모습.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철수는 속으로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오전 9시 김철수는 아바나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멕시코시티까지 한 분이시죠? 직원이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철수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20년간의 외교관 경력 덕분에 여러 언어에 능통했거든요. 비행기 탑승구까지 가는 동안 김철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쿠바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면서 김철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5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김철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 후의 과정은 잘 모르지만 아마 한국 정부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죠. 오후 3시 20분 멕시코시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김철수는 긴장했지만 외교관 여권 덕분에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김철수는 곧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라고 스페인어로 말하는 순간 운전기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요? 북한 분이신 것 같은데. 김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두려웠거든요. 아니요, 그냥 업무차 방문하는 겁니다. 20분 후 택시는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간 남조선이라고 부르며 적대시해왔던 곳에 대사관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죠. 대사관 정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깊게 숨을 쉬고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외교관입니다. 귀국하고 싶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후 4시 김철수는 대사관 안에서 한국 영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사는 40대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김철수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영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의 머릿속에는 의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탈북에 성공한 지 불과 40분 만에 김철수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평양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 순이가 김치를 담그며 여보, 쿠바 날씨는 어때요? 라고 물었던 지난달의 국제전화. 큰딸 영희가 아빠, 의대에 꼭 들어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밝은 목소리. 작은 딸 철이가 아빠가 보고 싶어요. 언제 돌아와요? 라고 울먹이며 말했던 그 목소리. 아내가 보위부에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면 어떻게 하지? 김철수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이가 고문받는 모습, 영희와 철이가 수용소에서 굶주리는 모습.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북한에서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평생 교육받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죠. 탈북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다. 남조선은 미제의 앞잡이들이 사는 지옥이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한 행위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가 되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분 전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한 건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특히 앞으로 겪어야 할 험난한 과정을 생각하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처참했습니다. 20년간 조국을 위해 충성해온 외교관이 이제는 반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자가 되어 있었죠. 정말 미안하다. 순이야, 영희야, 철이야. 정말 미안하다. 김철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분간의 후회,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자 동시에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10분쯤 있다가 김철수는 다시 영사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사는 김철수의 빨간 눈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려 주었죠. 죄송합니다. 좀 복잡해서.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영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은 김철수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지금까지 저희가 도운 북한 외교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처음에는 모두 후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영사는 김철수에게 다른 탈북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걱정과 죄책감 때문에 후회했지만 한국에 정착한 후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가족분들 걱정되시죠? 예.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에 대한 처벌이 예전만큼 가혹하지는 않아요. 특히 해외에 있던 외교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영사의 말에 김철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목숨까지 잃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참사님이 돌아간다고 해서 가족분들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말에 김철수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영사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멕시코에 출장을 왔다가 연락이 안 된다면 이미 대사관에서는 수상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었죠.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가족들이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이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김정은의 잔혹함, 리 통역관이 당한 일,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체제의 모순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적어도 나라도 살아남아야 훗날 가족을 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 김철수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언젠가는 모두 함께 파멸할 가능성이 더 높았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일단 며칠 여기서 대기하시다가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한 경로로 한국에 가시게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철수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쿠바에 있는 90만 달러는 포기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20년간의 외교 경험도 분명 도움이 될 테고요. 그날 밤 멕시코시티의 한 안전가옥에서 김철수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고 의무도 없이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멕시코시티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철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 러시아어에 능통한 것도 큰 장점이었죠. 번역이나 통역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기구에서 일할 기회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철수가 기대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걱정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서는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고 아내와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김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족들과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살면서 준비하고 있겠다. 일주일 후 김철수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긴 여행이었죠. 총 2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김철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김철수는 지난 40년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어린 시절, 김일성 대학에서의 대학 시절, 외무성에서의 20년, 그리고 마지막 3년간의 쿠바 생활. 내 인생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서 김철수를 맞이했죠. 그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철수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1년 후 김철수는 서울 강남의 한 연구소에서 북한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거쳐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것이죠. 쿠바에 두고 온 90만 달러는 포기해야 했지만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금과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김철수는 탈북 후 40분간의 후회를 떠올립니다. 그날의 두려움과 죄책감, 가족에 대한 걱정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조차 체제에 대한 충성심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자유롭게 그들을 그리워할 수 있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지금 탈북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죠. 특히 탈북 초기에 후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다시 깨닫게 될 거예요. 자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탈북 후 40분간의 후회. 그것은 지나간 삶에 대한 아쉬움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김철수는 이제 자신의 선택을 확신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가족들과 진정한 자유 속에서 재회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